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은미입니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집게 강입니다. 전한길 출마? 네, 전한길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나오는 건지, 나오면 어디로 나온다는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잿더미만 남았다. 일단 불이 나야 잿더미만 남는다는 건데 어디 얘기인 건지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연기도 심했고 폭탄 터지는 소리 그런 게 계속 났었습니다. 네, 막 시커먼 연기가 막 활활 지금 타는 모습이 직접 지금 눈으로 보셨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언제 어디서 난 불입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쯤 네. 경기 의왕시안 아파트 1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발생을 아이고. 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서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고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부부 중 60대 남편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50대 아내는 불이 난 집 안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추락해서 사망한 남편의 옷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서 볼 때 네. 목숨을 포기할 목적으로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실제로 해당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서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 이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경찰은 집안에서 발견된 아내의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네. 국가수로부터 아내가 불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오. 추정이 된다. 이런 네. 1차적인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유서에도 그런 취지로 좀 적혀 있는 점이 있고 이산 날 바로 또 화재가 났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건 정광재 대변인님.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요새 살림살이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 문제나 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이 가장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함께 주위 사람들과 극복해 가려는 노력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안타까움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사실 이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당사자도 당사자입니다만 이게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파트면 14층이라 그랬잖아요. 인접해 있는 다른 세대들은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피해가 네. 막심한 상황인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네. 검은 연기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위층 세대인 15층 세대의 거주민의 자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네.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이곳에서 부모님이 20년 넘게 사셨는데 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라면서. 저 모습인 거예요, 네. 윗집이. 지금 보면 사진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네. 옷가지며 이불, 침대 이런 집기류는 건질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내부가 이곳에서 불이 났다고 믿을 법한 그 거의 정도의 그런 지금 정도네요. 피해가 난 상황인데요. 실제로 글쓴이는 문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재도구나 네. 뭐 여타의 여러 것들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서정국 변호사님, 이거
평생 사시던 집인데 이거 보상 못 받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거 불법이니까 네.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고 문제는 이제 요 아파트에 있죠. 네. 불이 난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 아파트가 네. 요걸 이게 좀 말씀드리면 경매는요 좀 네.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특이합니다. 일단 낙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매 개시 허가 결정이 나요. 음. 그리고 이 잔금을 납부하고 네. 나중에 등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등기에 소유권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네. 소유권이 넘어와 버려요. 따라서 이게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피해가 생기잖아요. 네. 옆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게 그 집주인이 경매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 소유권이 낙찰자가 넘어갔으니. 피해를 받는 거다. 예. 대신에 네. 이제 불을 지른 사람 저분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 자력이 이미 또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불법 손해배상 청구이 또 상속이 되느냐 네.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되고 복잡한 지금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아니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럼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미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낙찰자, 이 소유로 따지면 낙찰자의 집인 건데 낙찰자 집에서 불이 났으면 윗집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낙찰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게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원인자. 네. 낙찰받은 사람도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도 이게 불을 지른 네. 그 원인자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거주자는 숨졌거든요. 가족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진짜 직접 원인자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되는 상속받는 재산이 있다면 네. 그 상속인 상대로 이게 청구한다든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낙찰받은 사람은 책임은 없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서 변호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 상속을 받을 다른 이 사망자의 어떤 다른 추가적인 가족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윗집은 어디에 보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본인 네. 집인데 이게 원인자가 불을 지른 사람이 뭐 책임이 없다고 죽고 없다면 네. 이걸 이게 나라에서 보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 특이한 예고 네. 이거는 이게 그냥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날벼락입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날벼락이 아니길 하는 바람으로 여쭤본 건데 사실상 법적으로 따지면은 다른 방도가 없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숨진 사망자의 이 추가 가족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아직 경찰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거고요. 이 상황은 경찰 조사가 다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프로젝트 프리덤입니다. 프리덤은 자유라는 뜻인데 김진 아나운서. 네. 약간 거창하긴 해요. 프로젝트 프리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오. 해방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협을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네.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국에 요청을 해왔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박들을 호르무즈에서 안전하게 내보냄으로써 네. 자유롭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네.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오후 4시 8분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시간이라고 그랬죠.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랑 이란 테헤란이 한 5시간 30분 시차거든요. 그럼 이제 이란 테헤란은 한 오전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오전에 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요 메시지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다른 선박들을 호위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게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거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인 것이고 지금 이란은 이 생각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뭐 한 2, 3천 척의 배들이 지금 이제 장기간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배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에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란은 지금 적극적으로 막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의 전쟁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를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당장의 상황은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 바로 이 모든 배들이 통항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좀 이른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 같은 개념인 거지 실제로 이게 통행이 가능하냐는 이란의 생각은 다른데 무슨 얘기야? 라는 말씀이에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이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든 이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경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통항을 막고 나머지 국가의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란군은 모든 상선과 유조선은 이란 측과 사전 협의 없이는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이동이 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또 한 번 밝혔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걸프만에 있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한 2천여 척의 선박들이 발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공격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에 따르면 현재 시간 3일 오후 3시쯤에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화물선은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네. 공격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만 위치나 정황 등을 볼 때 네. 아무래도 이란 측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승무원은 모두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여기 나와 있죠. 이 영국 해사 무역기구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의해서 지금 일단 피격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추정컨대 이란 아니겠어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이 김종욱 부원장님 사실상 호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거라고 얘기했고 벌써 피격이 됐으면 이건 전보다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사실 예고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쌍방이 으르렁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으르렁 된다라고 하는 건 공격을 하기보다는 네. 협상을 위한 압박들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자체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위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호위함이 들어가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형태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이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휴전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일각의 예측은 뭐냐면 5월 14일,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네. 협상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다시 또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으르렁을 통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혁명수비대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황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5월 14일까지 서로 으르렁만 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핥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네.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핥히는 상황이 가면 이건 정말 판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처음 시작한 게 2월 28일이죠. 그리고 60일이 지났습니다. 5월 1일 전에 60일이 지났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군사작전을 만약에 피려고 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건데 정광재 대변인.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면 의회가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가 의회 승인 받으려고 일부러 더 긁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60일까지는 대통령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30일은 휴전 기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더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네.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바마 시대에도.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워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과거처럼 연장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네. 그 정세를 가장 선반영하는 것이 자본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라고 하나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네. 얘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정리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정리 단계다. 미중 정상회담을 좀 준비하는 그 단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SNS를 또 올릴 것이냐 여부를 보면 판가름이 좀 나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억장이 무너진다. 네. 너무너무 속상할 때 내가 억장이 무너져 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누구의 억장이 무너졌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비 후보 등록을 못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정진석 전 의원의 그런 뭐 윤리적인 개인적으로는 그 뭐 미안한 감정도 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네. 탄핵을 당하고 지금 뭐 정권도 뺏기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했던 분이라면 네. 이때는 좀 자수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사전에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고 혹시 당의 결정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한다면 정말 탈당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 입장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태흠 이 충남지사죠. 이번 사실 공천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서 오늘 원래는 지사직 사퇴하고 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 당장 내일 모레 이 출마 선언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역시나 무기한 연기. 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준다면 난 이거 진행할 수 없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이거 정광재 대변인. 네. 이 김태흠 지사의 일정 올스톱. 이 상황 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로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엔 과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건 간에 그렇지 않건 간에 본인의 소신은 이렇다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었죠. 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면 본인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네. 사석에서도 가까운 분들과 정치 행보를 논할 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누구든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토요일에 입장을 밝히고 오늘은 여러 방송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인터뷰 일정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통화했는데 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 진짜 명분 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의 그 한석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뛰는 다른 후보들 생각해라.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하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함으로써 보여지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그동안 해왔던 다른 메시지 모두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김태흠 지사의 이런 얘기를 지금 보면 안 되면 나 탈당도 할 거야라는 얘기는 서정국 변호사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김태흠이야 정진석이야 하나만 택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에서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그 김태흠 지사를 이게 월권하고 있다. 지사가 아 김태흠 지사가 공간의 과하다. 권한에 대해서 월권하고 있다. 네. 본인이 나가려면 나가야죠 뭐.
나가서 저는 후보를 지금도 교체할 수 있을걸요? 지금 충남지사 후보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좀 선거가 박수현 후보한테 불리하다 싶으니 명분 쌓기 아닌가? 자기가 저기 정진석 공천 때문에 졌다? 이렇게 명분 쌓기 아닌가? 그리고 그 지역구가 원래 보령이 네.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본인이 있던 지역구거든요. 네. 그리 가려고 하나? 선거 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 대구시장 추경호가 이진숙 공천 주면 나에게 안 나겠다.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정진석 실장이 나온다 해서 네. 뭐 김태흠 찍을 분이 안 찍고 안 나오면 안 찍을 분이 찍습니까? 그건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명백하게 월권하고 있고 따라서 이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무소속 나가려면 이게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안 나가면 제명시켜 버리고 네. 빨리 후보를 새롭게 충남지사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어차피 이게 어려운 선거예요. 네. 김태흠 논다고 박수현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든지 새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봐요. 자꾸 저렇게 고집 피우면.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본때를 보여야 된다. 당이 한 사람한테 휘둘리가 당이 되겠습니까? 네. 오세훈이고 김태흠이고 지도부에 막 그냥 대드는 분은요. 취받는 분에게 다 죽여야죠. 네. 옛날에 윤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굉장히- 지난번에 그 치받는 소는 소도 물론이고 소 주인까지 그 응징해야 한다라고 윤리위원장. 해갖고 그때 결정이 네. 결국엔 법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리한 징계였다라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가처분이 인용된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태흠 후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울경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은 진짜 한 표가 귀한데 이 공천이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 한 표를 잃어서 낙선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에서 공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부울경 정서가 지금 바뀌고 있다. 만약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주면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낙선한 소리가 우수수 들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네. 안 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죠. 이게. 네. 지금 한쪽에서는 본인이 지금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명분 쌓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고 진정성이 있는 얘기다. 그동안 해왔던 걸어온 길을 보라.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태흠 지사는 이 본인이 이 며칠 전에 쓴 SNS에도 내가 억장이 무너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김태흠 지사 말고 내 억장도 무너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박덕흠, 지금 현재 공관위원장이죠. 박덕흠 의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지도부가 공정과 상식이 있는데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미리부터 김치국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억장이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안 줄 건데 왜 나서서 미리부터 그러는 거야? 라고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라는 게 지금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관계가 남다르다. 두 사람이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인데 사돈을 공천을 안 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도 나와요. 요거는 제3자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아무리 인척지간이다, 사돈지간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의 공천 관리를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면 당의 승리를 위한 그런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공천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천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누가 그 공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김태흠 후보께서 지금 충남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작년에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논의들이 한참 있을 때 나는 탄핵에 반대세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반대를 한다. 그럼 그건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초지일관하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탄핵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해 왔다면 오늘의 이런 주장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는 건 선거에 불리하다라는 선거의 유불리만 따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이 사돈이라서 주면은 사천이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절차적 공정성. 다시 말해서 경선 붙이면 내가 당당하게 경선 여론조사로 이겨서 공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김종국 부원장님. 사실 경선하면은 공정한 거 아니야? 왜 안 된다는 거야? 라는 게 또 정진석 실장 입장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참 시원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했다가는 선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 억장은 어땠겠습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안 했었잖아. 그 지금까지 계속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지금 업보가 쌓여가지고 네. 김태훈 충남 도지사 같은 경우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 억장이 더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정진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천할지 말지 가지고 논란을 벌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비서실장을 했었고 비서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니까 네. 컴퓨터 싹 다 없애는 문제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반대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전유는 못하겠대요. 아니 이런 분에 대해서 공천을 할지 말지 예를 들면 절차가 정당한지 만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유권자가 억장이 무너졌던 상황이었고 네. 그 이후에 정진석이라는 인물을 공천할지 말지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얘기를 듣는 국민의 억장은 더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저렇게 계속 해보셔라. 저렇게 하면서 또 선거를 이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불가능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대강 이해는 됩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진짜 김태흠 충남도지사 말 중에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보면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당 공천에 원칙이 있어야지요. 거기가 되면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와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잖아. 이거 서정국 변호사님. 추경호 후보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추경호 후보는 되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진짜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잖아요. 네.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진석 실장은 아니 계엄을 김용현 장관한테 역사의 죄를 짓는다. 막았잖아요. 이번에 기소된 거는 헌법재판관 검증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지금 탄압받고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이야기하는 거고 저기 정치적으로 친윤 같으면요. 우리 이진숙 위원장 이분이 더 친윤하면서 이게 여전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진숙도 공천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행 단장 호위무사 이용도 이게 공천했잖아요. 제 말은 친윤 왜 정진석 실장만 책임을 지냅니까? 윤 대통령 때 요직을 거친 이진숙, 추경호, 이용 다 공천했잖아요. 네. 저는 경선기에는 최소한 줘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그래.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게이트인데도 했잖아요. 네. 윤리위에서 탄압이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는 지금에도 경선기회 안 주면 정진석 실장은 무소속 나갑니다. 어디 이분이 무소속 나갑니다. 그런데 김태흠 지사는 무소속 안 나가다 어차피 저는 어렵다 보는데 정진석 실장이 개인 의견입니다. 무소속 나가면요. 네. 그 지역은 박수현하고 12년 동안 이게 2선 1패인데 저번에 2% 차이 났거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10선입니다. 그 지역은 이게 정진석 실장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경선기회 안 주면 우리 국민의힘에 엄청난 지금 피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김준욱 대변인님. 아니 추경호, 이용, 이진숙 다 있으니까 정진석도 되는 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을 윤어게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비판을 지금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국민의힘이 정말 정상적으로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절윤했다라고 선언문까지 낭독할 정도였다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했던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도 됐고 네. 그러니까 정진석 전 실장도 근데 왜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공정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이 얼마나 좀 국민들 보시기에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용, 이진숙 여기도 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진숙이 더 윤어게인이에요라고 지금 친윤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생각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를, 경기 하남시 갑은 이용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결과 관련해서 그런 윤어게인 인사를 관련이 됐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윤어게인이 저는 어떤 분이 윤어게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주셨 뭐 자유에 관련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 네. 어디까지가 윤어게인이고 어디까지가 윤어게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박덕흠 위원장이 생각하는 친윤의 기준이 뭡니까? 탄핵 과정에서 네. 이 법리적 정치적인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관저 앞에서 뭐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방해에 동참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당시에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공무집행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용 전 의원과 제가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네. 본인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고 네. 본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고 그래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지금 윤어게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 12월 3일 당시에 이용 의원은 전 의원으로서 어떠한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까지 다 윤어게인이라고 민주당은 프레임을 쓰여서 공격하고 싶겠지만 그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이런 본인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계엄도 말렸고 네. 그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불러다가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런데 대통령을 말릴 수 없어서 그게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순장조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한 정권에서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라면 그러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본인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네. 그 사람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낙선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대의를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진석 실장은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순장조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본인이 좀 참고 인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건데 박지원 의원은 사실 이 정진석 실장까지 안 가고 이진숙, 이용 이 두 후보도 내가 볼 땐 이런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고 있고 다시는 내란, 쿠데타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윤 어게인 세력들이 함께 다시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를 옥중 출마시키는 거다고 똑같은 국민 무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서정국 변호사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지금 얘기해요. 지금 이제 그 자꾸 비서실장이 순장조라고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내각의 장관입니다. 내각의 장관이 저는 비서실장 못지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대통령 후보로 넣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문수 후보는 똑같잖아요. 이진숙도 이게 장관, 김문수도 장관, 똑같잖아요. 박민식도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도 장관, 전부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계속 기준이 뭔지 윤석열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한길 강사처럼 탈당해가지고 이제 제2의 금고하듯이 윤석열 빨리 석방시켜서 다시 권좌에 복귀시켜야 된다. 이게 윤석열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정권 때 장관했다, 비서실장했다, 또는 수행 뭐 실장했다.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석열을 이렇게 넓히면 안 된다. 그럼 제 같은 패널도 윤석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나 저 진보 진영의 프레임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억엔을 막아야 돼. 이억엔.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헌법 바꿔가지고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으로 간다면 이게 13년 한다는 말이 있어요. 헌법 부칙 바꾸면 그럼 이게 장기 집권 갈 수 있어요. 러시아 푸틴도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억엔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 돼. 결사. 그러게 윤석열은 힘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 받아서 지금 지지율이 뭐 어떻게 다시 복귀합니까? 윤석열은 이게 그냥 프레임이고 이억엔이 진짜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라 봐요. 네, 일단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근데 일단 그럼 나도 뭐 윤어게인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서정국 변호사님 윤어게인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정국 변호사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만큼 그 친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좀 구해보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하면 옥중 출마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겠느냐. 지금 이번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지금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당선되고자 하니까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못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앞에 가서 4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짰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법적인 판단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한 존중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표했다는 얘기를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활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공관위에서 오늘 오후 5시 잠시 뒤죠. 잠시 뒤 한 20분쯤 뒤에 공관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대체 뭘 논의하려는 거냐. 정진석 실장의 공천 컷오프 요 얘기가 나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전한길 출마. 물음표가 붙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보도가 나오기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보도가 나왔냐.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었던 인천 계양을에 전한길 씨가 출마를 좀 고심을 하고 있다. 더불어서 김현태 707 전 단장이죠.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일 잘 여기서 아실 분 서정국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조금 전 방송 전부터 계속 이게 문자를 했는데요. 네. 자기는 이제 개항을에 나간답니다. 나간다. 이유는 뭐냐? 네. 이유는 이제 그 이재명의 대리인 김남준, 이재명의 입이잖아요. 네. 이걸 잡는다. 이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 잡는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현태 지사는 경기지사도 고민 중이고 네. 둘 중에 이천시장도 고민 중이래요. 이천시장. 그럼 이게 왜 이천시장에 나가려 하느냐 네. 물어보니까 거기에 특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 시민사회에서 강력 추대를 하고 있대요. 특전사 소재지면서 네. 김현태의 주소지다. 따라서 아마 둘 중에 하나는 나을 것 같고 전한길 강사에게 그 출마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저희 일타 강사 별표 3개입니다. 네, 지금 확인이 지금 됐어요. 지금 직접 물어본 결과 전한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 보도가 왜 나왔느냐? 사실 지난 1일 김현태 전 단장이랑 뭐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저는 사실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죠? 지금 실직했잖아. 파면 상태잖아. 그리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서서 당당하게 정치 입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든요. 와, 댓글 난리 났다. 무조건 나가세요. 하잖아요. 다 하나 출마하세요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지금 우리 서울시장 전환길 나가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댓글에 그러면 그 선생님 서울시장 나가시면 제가 경기도지사 한번 지금 우리 있잖아. 네 선거 무효니까 대통령 선거 새로 하자. 내 전환길 대통령 출마할게. 사실 지금 이 대화는 지난 1일 날 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직접 이 서정국 변호사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맞다다 나간다. 이 출마 가닥이 아니죠. 출마라고 봐야 돼요. 김종국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문자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니길. 무슨 뭐 네. 정치가 장난입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서로 농담처럼 얘기를 하다가 농담처럼 한 얘기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경기도지사를 나온다고요? 계양을을 나온다고요? 무슨 근거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전형적인 윤어게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결정을 내린 사람을 다시 정치에 복귀시키겠다라고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겠다는 거죠. 김원태 707 특임단장 우리 눈물 잘 알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가 다시 예를 들면 반대로 나와서 네. 윤어게인의 기수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저는 국민의힘이 좋아할까요?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선거 구도를 다시 또 예를 들면 내란 옹호 세력 때 내란을 갖다 응징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구도인 거고 국민의힘이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서로 이거 가지고 내분에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국민의힘을 위한 지금 평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정치를 희화하는 거다. 그리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소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파괴적으로 들리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뭐 이 얘기는 아닌데 전번에 아까쯤에 서정국 변호사가 이 어게인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일단 빨리 개헌을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상이 변한 상황이 있고 내란도 다시 발생하지 않을 나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 부마항쟁도 담자고 한 내용 다 동의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어게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시고 할 수 없는 건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서로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전환길 못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전한길 씨는 무소속으로 내가 나가겠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오면은 김남준 후보, 심왕섭 후보 이 양쪽이 좀 3파전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광재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은 이 구도 싫어할걸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 근데 결심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네. 본인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시험 성적 안 받아볼 때까지는 내가 정말 공부 잘해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모의고사 한번 봐보니까 전국 등수가 이렇구나. 네. 이래야 내가 나중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사실 그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는 국면까지는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부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동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이 난 이후서부터 보인 행보에 대해서는 네.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한길 씨가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서 당선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마하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본인이 출마하겠다는데. 근데 과연 이 해당 지역에서 나가서 출마했을 때 얼마나 득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득표율을 보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내 주장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불과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자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번 지지를 한번 얼마나 받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 나온다는 얘기가 좀 거짓말이길 바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한길 씨 나름 진정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왜? 지난 2일 집회에 나가긴 나갔는데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김현태 당장님과 전한길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두 분의 힘찬 목소리를 통해 마이크를 통해 직접 들으려 했습니다만 지금 밖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 심사숙고의 단계인 만큼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여러분의 순수한 열망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마이크는 제가 잡기로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집회 중간과 마지막에 마이크 없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출마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한길 뉴스 이 사이트죠.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김현태 전 단장 경기지사 또는 이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도 연설도 안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상당히 진지하게 출마를 실제로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정도까지는 네. 뭐 방송 중에 농담으로 티키타카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안 잡는 것이 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네. 사실상 굉장히 진지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되면 저는 국가적으로 또 우리 유권자들이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후원금을 통해서 선거 비용을 만들어 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있는 말씀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주머니와 표를 강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이 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 표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표를 투표하시는 분들이 못 모르고 투표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네.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들을 쭉 보면 서정국 변호사님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지금 하셨어요. 관련해서 이 전한길 씨 혹은 김현태 단장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면? 아니 이거 출마 피선거권이 있다면 네. 누구나 출마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송영길 대표는요 옥중에서 광주에 출마했습니다. 옥중에서 뭐 지금 이게 뭐 위법 소위 증거 때문에 무죄 받아가 또 이번에 연수에 나오지만 옛날에 구속돼 있을 때 옥중 출마했다니까요. 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이게 옛날에 뭐 허경영 이분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대선에 누구나 이게 출마해서 주장할 자유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결과 표의 심판을 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뭐 피선거권이 있는 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게 그냥 국민의 판단에 맡깁시다. 네. 피선거권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건 달라요. 내란을 옹호한다는 건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예를 들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선거에 나옵니까? 본인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부정선거라면서요. 뭐 하려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과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나와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것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예를 들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본인이 나오려고 한다면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유튜브 내용들 보면 진짜 너무 장난스럽잖아요. 나올래? 저 그럼 경기지사도 나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유권자 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 영상 하나로만도 확인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진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5월 14, 15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흘 남짓 지금 남았는데 실제 후보 등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까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싸우지 좀 마. 네, 제가 저희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나왔냐? 오죽 싸웠으면 싸우지 좀 말라는 얘기가 나왔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 조경태 국회의원님 축사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이거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동혁 대표도 가고 이제 부산 국회의원으로 조경태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정광재 대변인님, 장 대표가 참석한 면전이었었거든요. 장 대표 면전에서 장 대표 지지한 사람들 다 집에 가세요. 약간 결투 신청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1m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 해당 장소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장 출마 개소식입니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당내 분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장면이 연출된 게 맞죠.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에 있는 갈등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갈등이 왜 부각됐느냐. 결국에는 뭐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의 문제로까지 도드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나섰다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 내란 정당이라든가 내란 종식, 이번 선거도 내란 종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뭐 선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용 전 의원이라든가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과거로 간다는 것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관계 설정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당내 분열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싸우는 모습이 좀 부적절한 건 맞다. 근데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좀 보면 누가 더 잘못한 게 보이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서정국 변호사님. 원인은 이게 뭐 조경태가 100%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원인이 있어요? 아니 당원이 당대표를 연호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연호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말씀 잠깐 드릴 테니까 연호 좀 멈춰달라 이러면 되지. 그게 왜 갑자기 뭐 계엄이 어쩌고 집에 가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종이에요. 그 위에 당원이 있고 그 위에 국민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국민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당원이 하늘이에요.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가벼운 존재입니다.
어디 주인 당원 보고 가라 마라. 이게 진짜 조경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분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항상 사사건건하게 그 분탕질을 치고 내부 총질을 해온 그걸 이렇게 당원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도 조금 격앙됐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해서 집에 가라고 뭐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니 또 이게 계엄이 뭐 계엄 이야기 왜 하러 왔느냐고요. 그냥 박형준 씨랑 잠깐 덕담이나 한마디 하고 가든지 제가 때문에 이게 축사 마이크도 안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개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냥 박형준 씨랑 덕담이나 한마디 하고 가면 되지 왜 저렇게 저는 자극하는지 저거는 전적으로 이게 그 조경태 의원의 잘못이다. 네. 얘기가 좀 나뉘죠. 네, 사실 저는 저희 첫째, 둘째 싸우면 둘 다 잘못했어. 손바닥에 괜히 소리가 나는 거야.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일단 100% 잘못이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가 박형준 후보의 개소식 자리였었죠. 박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선거 때까지 제발 안에 싸운다는 소리 뉴스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보수 정권이 이깁니다. 네, 두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 제발 선거 끝날 때까지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추경호 후보도 선거 때까지 싸우는 소리 좀 뉴스에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다들 제발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라는 얘기를 좀 앞에 하나씩 좀 붙였다라는 거죠. 이거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 입장이 얼마나 속이 타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들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라면 이미 유권자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후보자들이 지금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싸움이 안 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될 거예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고 네.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는 순간 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하고 또 거기에 색깔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과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김문수 전 장관의 얘기를 듣고 싶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나오지 마라. 이 선에서 돕는 게 우리를 진짜 돕는 거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아주 완곡하게 대표를 앞에다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누가 들어야 될 얘기인가 하는 부분은 좀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이 저는 이게 전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가니까 안호영 지지자들이 오지 말라고 대마하고 싸우고 난리던데요. 그럼 이게 정청래 대표도 안 가야 됩니까? 아니 국민과 당원이 뽑아낸 대표가 활동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계속 싸움 걸고 비난하는 게 한동훈이나 배현진 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당대표가 이것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전국 안 돌아다닌다? 그럼 이게 정청래 대표는 왜 다니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도 가는 데마다 특히 호남에서는요. 공천 불만에 저런 소음이 자부이 많아요. 다만 이게 국민의힘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거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건 김종국 부원장님.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국민의힘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하늘이라면서요. 네. 압도적 다수가 내란 반성하고 실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떠받든다고 한다면 2024년 12월 3일 내란이 발생한 다음부터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그런 반성과 실행을 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판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변할까? 선거를 앞뒀으니까 좀 변할까 했더니 갑자기 보궐선거는 다 윤 어게인 몽창 공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하늘인데 하늘의 말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갈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라 그러느냐? 그만 좀 싸워. 제발 부탁이야.
니들은 싸움밖에 안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박형준, 추경호 저 후보들 가서 맨날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그만 좀 싸워. 뭐 하는 거야? 선거 앞두고.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보수 유권자층의 마음 아닙니까? 국민의 마음도 안 들어. 보수 유권자층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선거를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이 하늘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맞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돕는 건지 아닌 건지 칭찬인지 비판인지 아리송한 가운데 일단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라라는 이런 좀 이 취지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장동혁 대표가 안 가면 안 싸울 텐데 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장동혁 대표 말고 다른 간판, 김문수 전 장관이니 다른 간판 찾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철우 지사, 추경호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러 갔죠. 요거 저희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여기 사진만 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 추경호 후보 같이 직접 예방을 해서 얘기를 좀 들었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 얘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잘 모으도록 좀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전하더라라는 거죠. 그 지금 싸우지 말고 뭉쳐라 뭐 이런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동안 아까 뭐 박형준 후보, 추경호 후보 다 얘기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선거의 여왕 입에서 나온 뭉치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긴 했지만 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뭐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의 탄핵이 과연 어떤 그때와는 좀 다른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두 사람이 출마하기로 한 경북과 대구에서는 평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국민들로부터 역대 대통령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긍정평가 순위에서 네. 상위권에 오르시는 분이고 우리나라 산업화 이 근간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은퇴를 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여전히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그런 특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보수 진영만 잘 결집해도 충분히 시장도 만들 수 있고 지사도 만들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에 이른바 동남풍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동남풍이 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본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엄중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이게 계기가 돼서 정말 TK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김부겸 전 총리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대구 수성 또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 전반에도 좋은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김정욱 대변인님, 김부겸 후보도 만약에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예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먼저 보수 후보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효과, 선거의 여왕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만나 뵙겠다고 청한 건 아니죠. 그거는 지역에서 그래도 큰 어른이시고 또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런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동남풍을 얘기하면서 네. 이 보수 지지층의 단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저는 들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동남풍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와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얘기가 이게 합쳐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이 보수층의 단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얼만큼
받아 안을 수 있을지 후보들은 다 받아 안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류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얘기는 여기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남풍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땐 불동력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오늘이 딱 지방선거 30일, D-30일인 거죠. 한 달 남은 지방선거. 바람이 불 것인지 안 불 것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오빠입니다. 네, 오빠. 네. 대체 이 오빠란 키워드가 왜 나온 것이냐. 요 영상부터 일단 보고 오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 비켜주세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응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욱 부원장님. 예,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좀 부적절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예를 들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잘못한 이후에 그런 잘못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지역이 전재수 후보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전재수 후보가 저기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 지역이 왜 탄탄하냐면 전재수 후보의 초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박박 기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설수에 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전재수식 방식으로 진짜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초심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아픈 어떤 경험들을 2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을 하면 안 되겠죠. 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서 그것들을 만회해서 당선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픈 경험 2번 했다, 3번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앞서서 논란이 됐었던 것도 손 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정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 김진욱 대변인님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여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오빠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 이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정우 수석은 전 수석은 정치 초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왜?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부산에 이제 이 북구갑에 구포시장을 가시니까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환대해 주더라. 그리고 이 금이 환영한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더라.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이제 이 흥분 과잉 상태가 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이제 미뤄 짐작을 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저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는 빠르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이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3번은 떨어지고 뒤에 3번을 내리 당선됐는데
그 과정 이것을 하정우 후보가 너무나 압축적으로 빨리 본인 걸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버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네. 그 정성과 노력을 몇 곱절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그 후보가 네. 조금 더 이 지금 지역에 대해서 내려와서 천착하고 또 본인의 어떤 이 능력을 이 부산 북구 시민들께 좀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의욕이 과잉돼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만이 하정우 수석이 그 전재수 의원의 그 실력을 빠르게 따라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미새가 이제 꼭꼭 씹어서 이 씹기 편하게 이렇게 꼭꼭 씹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입안에 이제 하정우 수석 입에 이렇게 싹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계속 부릉부릉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게 두 번이 아니고요. 네. 보세요. 처음에 기차 타고 내려가 바로 시장 갔죠. 무슨 1000명하고 악수를 해요. 그냥 두세 명 하다가 그러게 손이 저리면 저도 지금 50경 저리는데 네. 주물러요. 손 저리는데 왜 털털 텁니까? 저는 이게 거짓말 해명한 거 그게 두 개예요. 손 털은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 네. 해명. 이번이 3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그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양복이 하르메스가 됐잖아요. 에르메스가 아니고 하르메스. 그렇게 메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시장에. 에르메스. 그것도 큰 겁니다. 그게 그건 좀 있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넥타이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한 거 맞잖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 본인은 오빠도 했지만 그 이모도 예쁘네요. 왜 얼굴 평을 왜 합니까? 외모로. 그것도 이게 하정우가 직접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해명을 아이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죄송하다. 이게 해명이 맞습니까? 본인이 다 잘못해놨고 해명이 두 번 다 이게 해명이 더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게 뭐 많고요. 마지막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제일 황당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보고 하지피티 그러더라고. 네. 하지피티가 이게 챗GPT에서 온 거 아닙니까? 챗GPT하고 하정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챗GPT는 미국의 오픈 AI가 만드는 거예요. 하정우가 만든 거는 네이버에서 클로바 X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가대표 AI 1차 탈락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90% 베낀 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팀장하고 네이버에서 개발하다가 저는 하정우 별명을요. 하GPT라고 안 돼요. 하클로바는 게 이미 참패로 접었어요.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주주들의 원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GPT라고 합니까? 네, 지금 하GPT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하정우 수석이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을 하더라라고 해서 챗 GPT처럼 뭐 잘한다 이런 취지로 좀 붙여준 별명인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일단 이렇게 이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어제 하정우 후보와 함께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사과했고요. 그리고 하정우 전 수석도 하정우 후보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를 드린다. 더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빨리 사과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급조된 정치 신인의 예정된 비극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내려갈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120% 공감합니다. 서 변호사와 제가 평소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은데 네. 본인 하는 행보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천여 명과 악수했다고 하는데 어느 유튜버가 그거 잘 살펴보니까요. 네. 218명하고 누가 샜나요? 네, 다 세봤답니다. 그래서 손이 저려서 이렇게 손을 털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은 해야겠는데 급조된 변명이었다고 느끼는 거고요. 지금과 관련한 논란은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전 수석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람들과 스킨십 잘 모르는데 옆에서 정치 30년 한 사람이, 그것도 당대표인 사람이 오빠라고 해봐, 오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한 당대표가 하전 수석의 득표를 한 3%는 깎아먹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네, 지금 정 대표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사실 정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 뭐 제가 당대표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여론, 그게 뭐 전체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우리 중앙에서는 거기 가서 막 또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좀 조심조심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김종옥 부원장님. 네.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잘할 텐데 중앙에서 그냥 긁어부스럼 말고 냅두지, 약간 이런 취지예요. 예, 뭐 그런 얘기들 당에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김부겸 대구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좀 어른이시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전재수 후보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소가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의 정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또 부산의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두 정서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민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 지역 사람이 얘기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외지 사람이 들어가서 어렵다며? 이게 달라요, 느낌이. 좀 그렇다면 저 잘 되는 지역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또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자식들이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의 비전이 뭔지, 어떻게 하면 민생이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그 지역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초반이니까 중앙당이 저희 부산 선거와 대구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좀 네. 이제부터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분들이 그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들을 좀 중앙당이 충분히 받아 안아서 거기에 맞게 전재수, 김부겸 후보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뭐 거기 김경수 후보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선거 전략을 약간은 좀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원내 입성하면 다음에 뭐 전대 출마는 예정된 수순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미리 정청래 대표랑 약간 맞붙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걸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이걸 너무 잘하세요. 정치적으로 네. 해석을 하게 되면 네. 8월 전당대회에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지난 대구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라면 가고, 도와달라면 도와드리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다. 지금 대구, 경북, 부산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소위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다, 전략적으로 좀 그 판단을 해야 할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은 그 지역의 후보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정청래 대표도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이 한 발언을 가지고 네. 뭐 8월 전대를 겨냥한 견제구를 미리 사전에 날린 거다, 이런 정치적 해석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요번 건은 견제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D-30일입니다. 꼭 한 달 남았어요. 지금 이제 정말 한 발 한 발 딛는
한 발 한 발이 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시기 후보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하정우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나와요. 그동안은 다르게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네. 참 지금 전부 다 세 사람 다 지금 전부 90도예요. 90도가 누가 더 굽혔냐? 누군 120도냐? 누군 90도냐? 뭐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는 그런 수준인 건데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이 후보들의 90도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유권자 아까 뭐 국민은 하늘이고 네. 그 다음이 당원이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유권자 한 분 한 분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에 나온 분들이 한 분은 전직 그 보수 정당의 당 대표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뭐 기라성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네.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 4번이나 선거를 나왔던 분이고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협동, 그러니까 공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름값을 올리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렇게 90도 인사 경쟁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표 달랄 때만 90도 인사할 것이 아니라 당선된 다음에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해당 지역의 일 챙기고 유권자 챙기고 그런 게 진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자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6월 3일 이후에도 90도로 인사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너무 빨리 가면 아우 조절 좀 해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누가 그리 빨리 갔길래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장님 그리고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일정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천준호 이 원내대표 대행은 5월 안에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은 수기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정선거에 워낙 이게 그 영향이 악영향을 주니까 아마 이게 그 6월 3일 이후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시키려는 의도 같은데 이게요 시기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위헌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뭐가 형성됐어요? 지금 이준석, 한동훈부터 저 황교안, 정가원 목사까지 모든 자유파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에 대해서 거기 정의당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모든 보수와 진보 진영에까지도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할 거예요. 내용 자체가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못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이거야말로 완전히 법 위에 있는 권력 분립에도 반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입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꼼수로 시기만 늦추가 지방선거 끝나고 통과시키겠다. 그때도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거다. 이 부분을 빨리 폐기를 해야 된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공감을 전혀 못해요. 지금 말씀은 이거
지금 말고 지방선거 끝나고 통과시켜라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끝나고도 안 돼. 내가 볼 땐 그냥 폐기해야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안 된다라고 찍어 누른 거다. 시기랑 절차만 수기하라고 했다. 그 얘기는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 아닙니까? 라고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윤석 대변인님. 글쎄요, 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또 안 되네요. 지금 대통령 그께서 네.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의 방점은 뭐냐 하면 이번에 국정조사를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니 이 증인들에 대해서 증거를 왜곡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타겟을 정해놓고 수사했던 그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을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명확하게 제일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는 다른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지금 반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게 이 특검을 통해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뭐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사실 아니 이 기소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취소해 주는 것 그게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트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이 내용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셀프로 자기에게 제기된 기소 내용들을 다 공소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천천히 이거 처리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이 진실이 가려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당이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요. 네. 공소 취소는요. 수사검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사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근데 보세요. 특검이란 게 뭐예요? 검찰이죠.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자기들가 수사 안 했던 공직선거법이나 위정교사나 다른 사람이 수사인까지 사건 가져와서 공소를 취소시킬 이런 게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소 여부,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사건까지 12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특검이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왜 자기가 수사도 안 한 걸 가져와서 공소 취소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김종국 부원장님. 예, 설레는 있고요. 최혜병 특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원칙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원래 국정조사에 착수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특검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증거물의 유조 또는 변조, 그다음에 증언 등의 허위 진술, 그다음에 새롭고 명백한 증거들이 발견됐을 때 재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만 불법 행위들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검사했던 사람들, 그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쟁점은 뭐냐면 거기다가 공소 취소라고 하는 부분들의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그 문제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서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니 이렇게 됐을 때에는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의 잘못된 왜곡 수사와 기소 문제를 갖다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히려 선거에 쟁점이 돼버리게 되는 정쟁화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수기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팩트가 틀렸어요. 틀리면 최상병 특검은요 1심 무죄 나오고 항소인 걸 항소 취소를 했고 저는 공소 취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주고받으셨는데 저희가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6.3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 MBN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후보에게 묻는다. 오문 오답이 있어요. 요걸 잠깐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지사 후보 오준기입니다. 저는 뚝심과 끈기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경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북 도민을 섬기고 온 힘을 다해 경북 발전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인구 25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경북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경북은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립의 문을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로운 경북, 완전한 경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직통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 경북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경북의 대전환을 만들어서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제일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 20조 원을 내어주신다고 하니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TK 신공항을 하루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가는 항로도 개척하고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경북이 세계 속의 경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재명 정부도 안간힘을 쓰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만 멈춰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속의 경북이 아니라 세계 속의 경북으로 가려면 이번 도지사 선거에 변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 오준기 혼신의 힘을 다해 경북을 살려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